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Five Eyes라고 합니다. 앵글로식슨 계열의 민족에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Allies, 동맹국들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Five Eyes Plus 3 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 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건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나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에서 도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래 사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어왔던 미국과 내수 시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본. 2020년에는 한국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정부의 봉쇄 조치로 현지 생산 라인의 개조 작업을 담당할 기술진을 보내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처한 것입니다. 만일 기술진을 보내지 못할 경우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베트남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암이고 보듬어줘야 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천안 앞에서 삼성은 베트남 정부의 후순위 고려 사항으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외교부 등 정부 당국까지 나서서 협의한 결과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세계적인 비상사태를 계기로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자국 중심의 신고립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해 해외 이전이 줄고 리쇼어링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베트남에 집중됐던 삼성의 투자가 앞으로는 일부 리쇼어링 되거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위험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눈치챈 베트남이 자국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자 다시 삼성 달래기에 들어갔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베트남과 삼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신고립주의 시대에 접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한 집중과 선택만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불안 신고립주의 확산 속에서 이체 기업 리쇼어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셋다운에 들어가는 등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위기를 목격한 세계 각국은 유턴 지원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2010년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리쇼어링에 불을 지핀 이후 9년간 총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다. 연평균 369개다. 미국에 다시 공장을 연 기업들이 9년간 새로 만든 일자리 수는 34만 7,236개에 이른다. 가장 큰 유인책은 법인세 감면 정책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법인세율을 최고 21%까지 내리고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펼쳤다. 특히 미국의 리쇼어링이 성공적인 건 일자리의 품질에 있었다. 지난 9년간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새로 생긴 일자리 75만 개 중 32%가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일자리였다. 기술 수준이 낮은 로우테크 일자리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15개 주에 분포한 정부, 산업계, 학계 협업 인프라인 미국 제조 프로그램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15개 연구소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각각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첨단 기술 기업이 미국 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USA Today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리쇼어링을 통해 미국에 만든 일자리가 22,200개, GM은 22,988개, 보잉 7,725개, 포드 4,200개, 인텔 4,000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미국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월 3.5%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 일부로 국가전략특구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2013년 34.6%에서 현재 23.4%로 낮췄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로 돌아오는 기업에도 규제 혜택과 연구 개발비를 지원했다. 토요타, 혼다, 닛산과 캐논, 파나소닉, 샤프 등 전자기업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제조업 강국 독일 역시 자국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와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법인세율 완화와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각국 정부들은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있다. 지난 10일 에릭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각종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일정 시한을 정해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지난 7일 중국을 떠나려는 자국 기업의 이전을 돕기 위해 총 2,435개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자국 복귀를 원하는 부품, 소재 분야 대기업의 생산 공장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전문가들도 리쇼어링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구로 든 경제를 되살리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다 샌더스 노스이스트대 다모어 맥킨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으로 더 많은 제조업을 복귀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의 저금리 대출과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지역에 물자를 집중시키는 것에 취약성을 노출했다. 기업들은 한 바구니 안에 있는 계란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다변화하고 이곳 미국에서 제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세계화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비타 자부치키 교수는 세계화는 제조된 상품을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이디어,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 리쇼어링의 확산이 세계화의 끝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세계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더 제한적인 형태의 글로벌 통합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국민들은 결국 패닉에 빠졌다. 최근 일본이 두 자릿수 보복 준비라며 우리나라의 경제 도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길들이기 식의 보복 조치가 과연 현재 상황에서도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명령 때마다 보여온 태도로 이미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수출 규제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일본 불매 운동 및 국내 기업들의 홀로서기 움직임 등으로 역으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아소 타로 일본 부총리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처럼 강제력을 쓰지 않았다면서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10일 보도됐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일본인이 적은 이유가 일본인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주장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전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사쿠라이 슈이펀 민주당 의원이 한국, 중국, 대만과 비교하면 일본의 민도가 동아시아에서는 최악이라고 말하자 대응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우리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강제력이라고는 쓰지 않으니 한국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한국은 엄하게 정해서 하고 있으니 위반이다라고 하면 바로 얼마라는 얘기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앞서 지난 4일 아소 부총리가 민도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한 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4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너희들만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자주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민도 수준이 다르다고 말하면 다들 입을 다문다고 답했다. 민도는 국민이나 주민의 생활 정도, 경제력이나 문명 발달의 정도를 의미한다. 결국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은 국민들의 수준이 낮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돼 일본 내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다. 질문을 한 사쿠라이 의원은 아소 부총리가 4일 언급한 미국, 프랑스, 영국의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아소 부총리는 실무자가 준비한 사망률 숫자를 읽은 것이라면서 틀렸다는 지적은 틀림없음으로 솔직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